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부터 술이 완전히 금지된 나라였을까요? 사우디를 떠올리면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엄격한 이슬람 율법, 그리고 술이 없는 사회를 함께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금주령은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전국적 술 금지령은 1952년에 나왔습니다. 사우디 왕국이 공식 선포된 해가 1932년이니까 건국 이후 약 20년 동안 술은 완전히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공관, 석유 회사 직원들의 사교 공간, 외교관 사회, 그리고 왕실 일부의 사적 공간에서는 술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정말 종교 때문에 술을 금지한 걸까요? 사건은 1951년 11월 홍해 연안의 항구 도시 제따에서 벌어집니다. 지금의 제따는 고층 빌딩과 국제공항, 순례객과 관광객이 오가는 도시지만 당시 제따는 훨씬 작고 폐쇄적인 도시였습니다. 밤이 되면 뜨거운 공기가 천천히 식고 골목에는 바닷바람과 먼지 냄새가 섞였고 외국인 외교관 사회는 도시 안의 작은 섬처럼 존재했습니다. 사우디의 공적 공간에서는 술이 쉽게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외교관들의 집 안에서는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영어와 아랍어가 섞여 오가고 테이블 위에는 잔과 병이 놓였고 왕실 인사와 외국 외교관이 같이 웃고 떠드는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식 사교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국 부영사 시릴 오스만의 자택에서도 그런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스만은 제따에서 오래 머문 영국인 엔지니어였고 현지 사정에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자택은 단순한 개인 주택이 아니라 외교관, 외국인, 왕실 인사가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적 외교의 장소였습니다. 공식 회의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공간에서 오갔습니다.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어느 왕자가 어떤 성향인지, 외국인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문서보다 술자리와 대화 속에서 더 빨리 드러나곤 했습니다. 식민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지만 영국 외교관의 집은 여전히 지역 엘리트와 외국 권력이 만나는 무대였습니다. 그 자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자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미샤리 이븐 압두라지즈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1살의 젊은 왕자였습니다. 당시 왕자라는 신분은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막 형성된 국가의 중심이었고 왕자들은 부족 질서와 왕조 권위, 군사력과 종교적 정당성이 겹친 존재였습니다. 국가는 있었지만 제도는 아직 단단하지 않았고 법은 있었지만 왕실의 특권과 관습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미샤리 같은 왕자는 근대 국가의 시민이라기보다 오래된 혈연 권력의 상징에 가까웠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자는 파티 도중 술을 과하게 마셨고 오스만은 그에게 술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술자리에서 벌어진 작은 갈등처럼 보입니다. 손님이 지나치게 취했고 주인이 더 마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이 장면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자기 집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영국 외교관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막 세워진 사우디 왕국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왕자의 욕망을 멈춰 세운 통제의 언어였습니다. 왕자 입장에서 그 순간은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술기운은 판단을 흐렸고 젊은 왕자라는 신분은 자제보다 분노를 앞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국인이 막아섰다는 사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지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을 겁니다. 그날 밤 오스만의 집에서 충돌한 것은 술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제지할 수 있는가? 누가 방 안의 질서를 정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상징적 서열이 충돌한 겁니다. 왕자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술자리에서 쫓겨난 왕자가 무장을 하고 영국 부영사의 집으로 돌아왔고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시릴 오스만은 아내 도로시를 보호하려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집안의 사교 공간은 순식간에 살인 현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잔이 놓여있던 방에 총성이 울렸고 외교관 사회의 작은 섬 같던 공간은 새 왕국의 취약성이 폭발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술에 취해 외국 외교관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우디가 아직 국가의 틀을 굳혀가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폭력을 쓸 수 있는 최종 권한은 개인이나 부족이나 왕자가 아니라 국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 제따의 밤은 이 원칙이 아직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자가 사적 분노로 총을 들고 외교관의 집에 나타났고 실제로 외교관을 죽였습니다. 왕국은 이 사건을 개인의 범죄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통제, 외국인의 안전, 국가의 평판, 종교적 정당성이 한꺼번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술 금지를 단순히 이슬람이라서라고 설명하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이슬람 전통에서 술은 금기입니다. 술은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점은 사우디 사회의 종교적 기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금기가 실제로 국가의 법과 처벌 체계로 굳어지는 과정에는 늘 정치가 포함됩니다. 어떤 사회든 금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기가 같은 수위의 법률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금기가 국가의 핵심 질서와 연결될 때 그 금기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통치의 도구가 됩니다. 사우디에서 술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젊은 국가였습니다. 1932년 왕국이 공식 선포된 지 2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일대 국왕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는 부족연합, 오아시스 도시, 성지 메카와 메디나, 와하브 종교 권위를 하나의 정치 질서로 묶어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국을 세웠다는 것과 왕국이 안정된 제도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찰스 틸리의 국가 형성론을 빌리면 국가는 단순히 영토를 선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력을 집중시키고 경쟁하는 권력들을 흡수하고 세금을 걷고 행정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때 비로소 국가는 단단해집니다. 사우디의 경우 여기에 종교적 정당성과 왕조적 충성이 결합되었습니다. 왕실은 무력과 혈연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종교 엘리트는 그 권력이 이슬람적 질서 안에 있다는 승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미샤리 왕자의 총격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통치계약의 균열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은 이슬람을 수호한다고 말하면서 왕실 내부 인원이 술을 마시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국가는 질서를 말하면서 왕자는 사적 분노로 총을 쏘았습니다. 종교 엘리트가 보기에는 왕실의 도덕성이 흔들릴 수 있는 장면이었고 외국 외교관이 보기에는 사우디가 외교관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내부의 보수적 여론, 외부의 외교적 압력, 왕실 내부의 권위 문제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겹친 겁니다.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왕국의 취약한 기초를 보고 있었습니다. 왕국은 부족들을 통합해야 했고 성지를 관리해야 했고 외국 석유 회사와 협력해야 했고 영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과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자의 음주로 인한 외교관 살인은 너무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국가는 왕실의 욕망보다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우디 왕국은 근대 국가가 아니라 왕족 개인들의 사적 영역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 사우디는 왕국 전역에서 술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금지령은 도덕적 선언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위기관리였습니다. 술을 금지한다는 것은 외국 문화의 침투를 막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왕실 내부의 방종을 억제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종교 권위층에게는 왕조가 여전히 이슬람적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외국 사회를 향해서는 왕국이 무질서한 사적 권력의 집합이 아니라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국가라는 신호였습니다. 한마디로 술 금지는 여러 청중을 향해 동시에 발신된 정치적 언어였습니다. 제도란 사람들이 반복해서 따르는 규칙이고 사회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외교관과 석유회사 직원,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사우디에서 활동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안전한지,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지, 국가가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술에 취해 외교관을 죽인 사건은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술 금지는 그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제도적 대응이었습니다. 국가는 술이라는 위험 요소를 공적 공간에서 제거함으로써 왕실과 외국인 사회가 만들어내던 회색지대를 닫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왕실 특권을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샤리 왕자는 사형을 피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 정치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법은 강해졌지만 왕실의 위계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금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권력 내부에는 여전히 예외와 협상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왕정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법치가 강화되더라도 왕조의 혈연 질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은 때로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집니다. 사우디의 술금지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문제를 왕실 전체의 약점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사회 전체에 새로운 규칙을 씌운 겁니다. 이 지점에서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이라는 개념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규율 권력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방식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의 습관, 이동, 소비, 시선, 말투까지 조용히 조정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술 금지는 단순히 술병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공간에 모일 수 있는지, 외국인과 현지인이 어디까지 섞일 수 있는지, 왕족이 사적 공간에서 어디까지 예외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경계선을 다시 긋는 조치였습니다. 금주는 공간의 질서를 바꾸는 정책이었습니다. 외교관의 집, 외국인 주거지, 왕실 사교 공간, 호텔, 항구, 공항 이런 장소들이 모두 감시와 통제의 지도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렌티어 국가의 구조입니다. 렌티어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 석유 같은 외부 수입을 배분하면서 통치합니다. 사우디는 1938년 동부 담맘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점차 석유 수입을 국가 건설의 핵심 자원으로 삼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시민은 정치적 대표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세금을 냈으니 내 의견을 들어라 라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유 수입이 국가 재정의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국가가 일자리, 보조금, 복지, 특권을 나눠주며 충성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경제적 혜택과 안정을 제공하는 대신 공적 도덕과 사회 규율을 요구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 왕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금주는 신앙의 규칙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복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석유 수입으로 안정과 보호를 제공한다. 대신 공적 공간에서는 이 왕국의 도덕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 구조는 단순히 어감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안보, 복지, 종교적 자부심,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 외부 문화에 대한 경계가 함께 묶이면서 사람들은 그 질서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헤게모니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배는 강제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질서를 상식처럼 받아들일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술 없는 사우디라는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을 넘어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술이 실제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지가 강해질수록 비공식 시장도 생깁니다. 외교 공간, 외국인 주거단지, 밀수품, 집에서 만든 술은 오랫동안 사우디 사회의 그림자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처벌이 강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는 더 은밀해지고 위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접근권의 문제가 됩니다. 누가 외국인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외교적 보호를 받는지, 누가 위험을 감당할 돈과 인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술에 대한 접근은 달라졌습니다. 금지는 술을 없애는 장치였지만 동시에 술을 계급, 권력, 외교적 특권의 문제로 바꾸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따의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스만의 자택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곳은 사우디의 공적 금기와 사적 현실이 충돌한 공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슬람 왕국의 도덕 질서가 말해지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외국인과 왕실 인사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왕국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살인으로 이어지자 더 이상 애매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기를 법으로 끌어올려야 했고 예외의 공간을 닫아야 했고 왕실 내부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민감했습니다. 피해자는 영국 부영사였습니다. 건국 직후 사우디는 영국이라는 오래된 제국 권력과 관계를 관리해야 했고 동시에 미국 석유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사우디의 미래였고 석유 산업은 외국 기술자와 외국 자본, 외국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외교관이 왕자에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우디를 위험한 곳으로 판단하면 투자는 위축될 수 있고
외교적 압박은 커질 수 있습니다. 술 금지는 외국인을 향해 던진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국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왕실 내부의 일탈도 제도적으로 봉합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고 사우디가 서구의 시선을 따라 술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술 금지는 서구적 사교 문화와 거리를 두는 선언이었습니다. 제따의 외교관 자택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우디 엘리트가 외국 문화와 너무 가까워졌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왕국은 이 사건을 통해 외국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접촉의 경계를 다시 그었습니다. 석유와 외교는 필요하지만 도덕 질서까지 수입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사우디 근대화의 오래된 긴장입니다. 기술은 받아들이지만 문화는 통제한다. 자본은 끌어들이지만 사회적 규범은 왕국이 정한다. 이 긴장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금주령은 사우디 국가 형성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평상시에는 왕실의 특권, 종교적 규범, 외교적 필요, 석유 경제가 서로 느슨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터지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선택해야 합니다. 왕자의 살인 사건 이후 사우디가 선택한 것은 종교적 규범을 국가법으로 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수화가 아니라 왕조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교적 질서를 통해 왕실은 자기 내부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도덕 재정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왕자의 일탈은 왕국의 규범 강화로 흡수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폴 피어슨의 경로 의존성 개념을 빌리면 해당 금주령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되돌리기 어려운 제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금지령은 교육, 법 집행, 종교 담론, 외국인 관리, 국가 이미지 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제도가 왜 생겼는지 보다 그것이 늘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익숙해집니다. 술 없는 사우디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의 모호한 시기는 잊히고 사우디는 원래부터 술이 없었던 나라처럼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파고들면 그 이미지 뒤에는 제따의 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는 사우디가 다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체제 이후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관광,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국제 투자, 대형 도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다시 열리고 콘서트가 열리고 여성 운전이 허용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문제는 여전히 가장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은 왕국이 어디까지 개방할 수 있는지, 종교적 정체성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보수층과 청년층, 외국 투자자와 종교 엘리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최근 사우디가 외교관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주류 접근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금주의 완전한 해체라기보다 금지를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술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교적 현실과 국제도시 전략을 고려해 아주 좁은 예외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과거의 회색지대와 닮아 있으면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의 회색지대는 비공식적이고 위험했습니다. 지금의 제한적 예외는 국가가 관리하고 등록하고 통제하려는 예외입니다. 국가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허용되는 자유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예외라는 겁니다. 결국 사우디의 술 금지는 종교적 이유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분명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이슬람적 금기는 사우디 통치의 도덕적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기가 전국적 금지령으로 굳어진 배경에는 매우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따의 시릴 오스만 자택에서 열린 술자리, 젊은 왕자의 분노, 총격, 외교관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왕국의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한 왕자의 술 취한 살인은 왕실 내부의 방종을 드러냈고 외교적 신뢰의 위기를 만들었고 종교적 정당성의 흔들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은 그 위기를 금주령이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술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떻게 권위를 세우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자의 욕망이 국가의 질서를 위협했을 때 사우디 왕국은 개인의 일탈을 처벌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금지령 안에는
왕조의 생존 전략, 외교적 위기 관리, 종교 엘리트와의 동맹, 석유 시대를 앞둔 국가 형성의 긴장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술을 금지한 이유는 단순히 술이 종교적 죄악이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술이 왕국의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약점을 다시는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